작은 서점. 시리아의 겨울 아침 5시였다. 알레포 역의 플랫폼을 따라 철도 안내판에 타우루스 특급이라고 표시된 열차가 위풍당당하게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원정입니다. 오늘은 에거사 크리스티의 명작 오리엔트 특급 살인의 첫 문장으로 문 열었습니다. 오리엔트 특급 열차가 폭설에 고립되고 한 남자가 살해당한 채 발견됩니다. 국적도 성별도 지위도 다른 12명의 승객들은 모두 완벽한 알리바이를 갖고 있는데요. 자, 명탐정 푸아로가 등장하는 추리소설. 오늘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에서 살펴보고요. 먼저 작은 서점지기들이 골라온 오늘 이 책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원정입니다. 이번 주 작은 서점에서 마련한 책 선물은요. 이야기 장수에서 출판된 아빠의 도시락 편지입니다. 모두에게서 따돌림 받으며 매일 혼자 점심을 먹던 여자아이의 도시락에서 아빠가 쓴 손편지가 발견됩니다. 자, 이 편지가 궁금하신 분들 이번 주까지 작은 서점 인스타그램에 댓글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책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문자는 샵 9730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모바일 플레이어 콩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책을 읽을지 고민 중이신가요? 작은 서점지기들이 고른 아주 특별한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책. 네, 예스24의 김유리 MD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엄청 두껍죠? 두꺼운 책을 들고 오셨네요. 와. 네. 이번 책은 진짜 두껍기도 하고 저도 약간 좀 정신없이 읽어가지고 네. 이 책을 한 번밖에 완독 못하고 가져오긴 했는데 네. 아마 지금 서점들 가시면 과학 분야에 쫙 깔려져 있을 거예요. 그래요? 제가 잘 고른다는 생각이 갑자기 든 게 이게 고르자마자 다 뭐 탑북으로 올라가고 그래요? 네, 판매가 예사롭지가 않더라고요. 책을 보는 안목이 확실히 남다르시군요. 네. 자화자찬을 하면서 최근에 이제 스페이스X가 이제 상장을 하게 되면서 크게 이슈였잖아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다 뭐다 뭐 화성이다 달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부가적으로 많이 들렸는데 그거에 맞춰서 나온지 몰라도 이번 책은 제목부터가 좀 맞춰서 나온 것 같긴 해요. 네, 제목은 화성의 도시를 세운다면 이란 책이고요. 잭 와이너 스미스와 켈리 와이너 스미스 성만 보면 아시겠지만 두 부부가 같이 쓴 책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6월 15일에 RH 코리아라는 출판사에서 출간되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쓴 에세이는 종종 본 것 같은데 그렇죠, 맞죠. 과학책을 같이 쓴 거는 좀 드문 경우인 것 같은데 저자가 어떤 분들인가요? 이게 과학책은 사실 좀 과학자들이 서로의 연구 분야가 있다 보니까 좀 뭐 다들 뾰족뾰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같이 쓰는 경우도 저도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이력이 또 뭔가 특이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사진도 있네요. 네, 이분의 남편이 잭 와이너 잭인데 사진이 아니라 네, 본인이 그린 그림으로 얼굴을 대신했군요. 네, 본인이 이제 과학 농담으로 유명한 웬만하라고 그 토요일 아침에는 시리얼로 아침 식사를 약간 이런 그 웬만화 채널이 있어요. 블로그를 운영하고 계신데 그 채널을 그리고 있는 작가님이시고요. 과학으로 농담할 정도면 얼마나 그 지적인 수준이 높다는 얘기예요. 완전 남다르시겠죠? 그래서 이분을 블로그를 되게 7천만 명이 구독할 정도로 많이들 구독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부인님 켈리는 라이스 대학교 생명과학부 교수입니다. 그래서 좀 특이하긴 하지만 기생충이 숙주의 행동을 조종하는 방식을 연구하는 분인데
동시에 이제 인기 과학 팟캐스트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 한 명은 진짜 과학으로 유머를 다룰 수 있는 네. 만화가이고 한 명은 완전 정통 과학자인 우와. 거죠. 그래서 이 조합이 만나서 좀 색다른 책의 결이 된 것도 하고 내용은 되게 진지할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약간 미국인들이시거든요. 두 분 다. 네. 되게 시니컬하고 가볍고 유쾌하게 다룬 콘텐츠가 많아가지고 보시면 되게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미국인들이 약간 시니컬한 게 있다고 말씀드렸다시피 제목도 화성에 도시를 세운다면인데 제목 봐서는 화성에 되게 우주에 어떻게 정착하나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줄 만한 안내서일까라고 생각해서 사실 저도 샀거든요. 네. 근데 내용은 되게 정반대입니다. 내용이 어떻게 반대해요? 이게 사실 부부도 이 제목을 타이틀로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네. 본인들이 워낙 이런 공상과학이라든지 화성 진출에 대해서 본인들도 관심이 너무 많아서 화성 정착 가이드북이라는 책을 원래 쓰려고 했었대요. 네. 근데 그게 4년 동안 자료 조사를 하면 할수록 4년간이나? 네, 이게 사실 우주로 나아간다는 거대한 캐치프라이즈만 있지 아직 아무도 답하지 못한 문제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았던 거죠. 네. 그래서 이 책의 방향을 완전히 틀었다고 합니다. 뭔가 장밋빛 미래나 가이드북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우주에서 살 준비가 현재 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네. 질문을 던지는 책이 됐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책 표지에 보면 막 어디 상 받은 거 누가 픽한 책 하는데 여기도 전 세계 과학계와 주요 언론의 극찬을 받는 책 평가가 되게 좋은가 봐요. 네, 평가도 정말 좋고 네.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출간 즉시 뉴욕타임스의 베스트셀러에도 올랐고 2024년에 휴고상 논피션 부문의 상을 받았어요. 근데 휴고상이 사실 그 SF 판타지 소설에 주는 상이거든요. 근데 논피션에는 웬만한 책은 잘 안 주는데 이 책이 이제 수상 받은 거죠. 네. 그리고 가디언이라든지 사이언티픽 아메리칸 이런 매체에서도 올해의 적으로 뽑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영화 프로젝트 헤일메일 보셨어요? 아니요, 못 봤습니다. 그 작가가 이번에 저희 상반기 최고 판매량을 세운 책이 바로 그 프로젝트 헤일메일이거든요. 예.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인기가 많은데 미국에서 얼마나 인기가 많겠어요. 네. 그래서 그 앤디 위어 작가가 네. 이 책을 읽고 과학책이 이렇게 미친 듯이 재밌을 수 있다니 완전 극찬을 한 거예요. 프로젝트 헬메이를 쓴 앤디 위어 작가가 이렇게 극찬을 했다. 네. 그리고 이 작가가 또 마션이라는 네. 소설도 썼거든요. 네. 그것도 영화가 됐는데 네. 만약에 마션을 보셨다면 그 주배경이 화성이어서 아마 나도 화성에 가면 이랬을까 이런 생각을 저도 영화를 보면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읽으시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냥 설명만으로도 굉장히 구미가 당기는 책인데 네. 우리 김유래 MD께서 제일 충격적으로 읽었던 부분은 뭐예요? 진짜 기억에 남는 부분? 뭐랄까 왜 충격적으로 읽혔냐면 네. 저는 화성에 진짜 2050년 정도면 우리가 갈 수 있지 않을까. 거의 임박했다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봐야 되지 않는데. 민간 기업이 네. 상장도 하고 쏘아 올린다는데 실행되지 않을까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일부에 내 몸이 우주를 거부한다면? 이라는 챕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우주하면 이제 로켓이라든지 우주기지라든지 뭔가 하드웨어적인 거를 사람들이 떠올리잖아요. 근데 이 책은 일단 인간의 몸부터 다룬다는 거죠. 근데 뭔가 생각해보니까 저도 우주에 갈 내 몸을 생각해본 적은 좀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낙관주의자들이 대부분 우리가 이제 화성에 이주하면 그냥 살 수 있다는 걸 기본 디폴트로 깔고 가는데 과연 이 상태에서 인간이 가서 화성에서 적응할 수 있는 게 몸으로,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가능할지가 일단 첫 번째 의문이라고 저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막연하게 지금 이렇게 지구와 비슷한 환경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어떤 유해한 요소들이 있다면 내가 가는 순간 어찌 보면 요절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를 좀 그렇죠. 다루고 있는 거예요. 네, 당연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 무중력이 이제 뼈와 근육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어느 정도 연구가 됐는데요. 그래서 우주인들이 가면
일부러 하루에 3시간 정도 근력 운동을 할 시간을 가져야 네. 그 뼈를 지킬 수 있다고 해요. 아. 그럴 정도로 뭐 이런 연구들은 다 되어 있는데 뭔가 책을 보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더 있더라고요. 예, 우주 방사선이 엄청 세잖아요. 아, 우주 방사선 문제도 네. 있군요. 그거를 막으려고 차폐벽이라는 걸 만드는데 이 벽을 너무 두껍게 만들고 이제 재료가 알루미늄을 많이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알루미늄을 쓰면 쓸수록 오히려 차폐를 했을 때보다 피폭력이 훨씬 더 커진다고 해요. 네, 아니 벽을 두껍게 만들면 더 안전해야 되는 거죠. 이게 소재가 어떤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차폐가 두꺼워질수록 우리는 안전해지는 게 아닌가? 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우주 방사선에 고에너지 입자가 있는데 네. 이게 갑자기 알루미늄 같은 물질이랑 충돌하면 2차 입자가 튀어나온대요. 아이고, 그러면서 방사선이 오히려 증폭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재료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사실은 그냥 두껍게 설치한다고 해서 완벽하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좀 더 복잡한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책에서 저자들이 이제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해법들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얼마나 허술한지를 하나씩 이제 짚어주는데요. 예를 들어 출산만 해도 하나의 예시인데요. 네. 그 화성에서 이주를 한다는 이야기는 곧 이제 사람들이 거기서 임신도 하고 출산도 해야 그럼요. 네.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 공동체가. 근데 지금까지 우주에서 인체에 대한 데이터는 전부 이미 성장이 끝난 성인, 그것도 엘리트로서 우주에서 버틸 수 있는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얻은 것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변화한 중력의 환경이 한창 성장기에 있는 뭐 12살짜리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는 아직까지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아니 굉장히 그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과학에 문외하더라도 그래 이런 문제들이 분명히 있겠네. 그러니까 지금 화성 이주라는 게 마치 아까 구체적으로 2050년이라는 숫자를 맞아요. 얘기하셨지만 굉장히 시기가 좀 빨리 오지 않을까 했는데 굉장히 뭐 아주 기초적인 것들이 해결이 안 된다면 굉장히 막연하게 좀 느껴지는데요. 진짜 미디어의 파급력이 센 게 네. 다들 하루라도 화성에 빨리 가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근데 알고 보면 그 겹겹이 아직 해결되지 못한 난제들이 훨씬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드는 생각은 이제 우주가 지구보다 더 나은 선택지여서 화성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되려면 지구의 재난 하나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후변화에 핵 전쟁까지 겹친 지구라도 화성보다는 여전히 살기가 좋은 곳이 바로 지구라는 거죠. 네. 일단 첫 번째로 이주조차 쉽지 않은데요. 그 화성에 딱 한 번 왕복하는 여행이 총 2년에서 3년 걸린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아 그렇게 많이 걸린다고요? 근데 이조차도 네. 최소한의 추진제만으로 아주 짧은 경로를 움직여서 그 지구로 돌아올 수 있는 궤도를 자유귀환 궤도라고 부르거든요. 네. 이걸 물리적으로 계산기를 두드려서 따졌을 때 걸리는 시간이 2년에서 3년이라고 해요. 아직 가면 안 되겠네요. 이렇게 나이가 이동 훌쩍 시간, 이동 나이가 시간도. 훌쩍 들어가 있는 거죠. 네. 네. 우리 세대에는 불가능하겠네요. 지금. 제가 봤을 때도 너무 공상과학스러운 결론이 될 것 같긴 아니, 하더라고요. 지금 화성에 왕복하는 게 2, 3년 걸린다는 게 좀 너무 확 와닿는데요. 이거는. 제가 가면 이제 50대가 되어 있을 수도. 아니 지금 이런 얘기만 들어도 화성에서 인간이 산다는 거는 굉장히 지금 많은 숙제를 안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말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이 화성인데요. 네. 책 속을 읽다 보면 저도 화성의 평균 기온이 얼마인지 몰랐는데 영하 60도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대기 밀도는 지구의 1%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토양에는 과염소산염 같은 독성 물질이 0.5%에서 1%나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과염소산염이라고 하면 모두가 이게 뭐지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제 고농도가 되면 될수록 갑상선 호르몬 문제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만약 우리가 화성에서 거주지를 진짜 만든다. 2, 3년이 걸려서 어쩔 수 없이 도망을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털을 잡는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집 표면이 아니라 땅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두더지처럼 살아야 하는 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화성에 동굴 같은 자연 공간이 하나 있는데요. 그걸 용암 동굴이라고 부르거든요. 이제 우주인들이 발견한. 근데 그곳을 활용하면 동굴처럼 정말 생겨가지고
팽창식 구조물을 이제 크게 부풀린 다음에 거기에 대기 누출과 적당한 온도 변화를 버티게 되면 네. 거기서 그나마 살 수 있다. 왜냐면 뭐 그걸 하지 않으면 막대한 건설이나 운송 비용이 훨씬 많이 든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지금 이게 너무 얘기가 다르잖아요. 두더지처럼 산다고요. 그 영화에서 보면 다 막 투명한 돔에 햇빛 쨍쨍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렇죠. 햇빛 네. 너무 따갑고 뭐예요 이게? 그게 바로 이 책이 깨주는 가짜 화성의 낭만인데요. 아. 태양광 패널 이야기도 비슷해요. 그래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면 에너지 문제는 해결될 거라고 다들 이야기하는데 알고 보니 그 화성 표면에 그 유독한 흙먼지 레골리스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장비에 붙으면 성능도 떨어지고 먼지 폭풍까지 가지 않아도 애초에 이제 화성에서는 태양의 복사열 자체가 엄청 약하다고 해요. 네. 그래서 지구와 같은 효율을 기대하기 어려워서 에너지는 뭐 기대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에너지를 기대하는 바에야 차라리 달이 나을 것 같다는 이야기도 시니컬하게 좀 하는 편이에요. 아니 근데 왜 많은 과학자들이 화성을 우주 여행 또는 이렇게 이주하기 좋은 첫 번째 그 행성으로 꼽는 걸까요? 이런 얘기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화성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산소라든지 네, 그쵸. 수소, 탄소, 질소 등 원소들이 모두 존재하기 때문에 네. 그걸 첫 번째로 꼽은 건데요. 그리고 또 우주를 기준으로 보자면 기후도 영하 60도 버틸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지금 남극이나 뭐 남극 가면 거기도 60도, 70도가 될 때도 있는데 그래도 인간 살아남으니까 60도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네네. 뭐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하루의 길이가 지구와 비슷한 24시간 하고도 7시간, 그러니까 24.7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도 좀 중요하겠네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반대로 생각하면 금성에 이주했다라고 하면 상상보다 더 뜨겁고 무서운 지옥에서 사는 거랑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금성이 도대체 몇 도길래 엄청 뜨거운 지옥이라고 표현할까 봤더니 평균 기온이 450도가 넘더라고요. 여기는 탈락. 네. 저기 45도만 넘어도 그럼요. 말도 그냥 안 되죠. 바로 예. 열사병으로 쓰러지는데 그 450도가 넘으면 납을 녹일 정도로 뜨거운 것이고 거기에다가 지구의 90배가 넘는 대기압을 가지고 있어서 네. 이게 짜부가 된다고 합니다. 바로 내려가서 전문 유리 용어. 젤리, 김유리 젤리가 네, 된다고 네.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아예 내려가서 살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굳이 이제 화성까지 생각하게 된 거죠. 그렇군요. 근데 그 다음 문제가 또 발생해요. 왜냐면 지구가 이제 멸망을 하게 돼서 우리가 화성으로 굳이 이제 이주를 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한두 명 이주하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못해도 뭐 100만, 1000만은 대거 이동하게 됐는데 네. 이럴 때 우리 사회 관계에서 법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질서와 규칙을 확약해야 하니까 이제 법 문제가 또 나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영역인데 우주에서의 어떤 사람 관계를 규정짓는 법까지 지금 이 이야기를 다룬다고요? 네. 책에서 어떤 내용이에요? 내부 이제 사부 제목이 네. 이상하고도 모호한데 바꿀 수 없는 우주법이에요. 네. 저는 우주법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뭔가 유엔에서 발표한 그런 건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1967년에 우주 원칙 선언을 채택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우주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당시 이제 미국과 소련이 주도해서 만든 선언인데요. 근데 여기에서 되게 흥미로운 질문이 쏟아지는데 예를 들어서 우주조약에는 국가가 우주에 대해 주권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만 적혀 있대요. 그래서 모든 우주 활동이 이 전 세계의 모든 국가의 이익과 관심을 위해 수행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국가가 아닌 민간 기업은 어떻게 되냐라는 네. 이제 퀘스천이 떠오르는 거죠. 왜냐하면 민간 기업이 국가의 그리고 전 세계의 이익을 위해서 이 사업을 실행하지는 사실 않잖아요.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겠죠. 네. 그런데 2022년부터는 가장 자주 발사된 로켓이 이제 미국이나 뭐 나사가 아니라 민간 기업에서 만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네요. 네. 스페이스X 우리가 언론에서 많이 지금 접하잖아요. 네. 이게 사실 이제 우주라는 게 어찌 보면 인류의 공공재 같아야 되는데 이런 민간 기업이 계속 그 뭔가 이 주도권을 잡는 그런 형국이다. 민간 기업이 설마 우주에 관련된 이익을 주장할까요?
아마도 그럴 거라고 책은 단언하고 있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스페이스X가 아니라 KFC가 이제 로켓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네. 달에 대해 주권을 주장할 수 있느냐 이런 거를 이제 다루고 있는데 이게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현재 국제법 체계에 비어져 있는 구멍을 이제 정확하게 찌르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네. 우주법 체계 자체가 대부분 이제 냉전 시기에서 만들어진 틀 그대로 머물러 있는데 그러다 보니 미국이나 네. 중국 같은 강대국들이 자국에 유리하게 이제 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한다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인 우주 경쟁을 알고 보면 이제 로켓 하나도 안 쌓아올린 국가들을 제외한 채 자기들끼리 이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또 우주가 한 국가가 주도하거나 특정 강대국이 차지하게 된다면 이 우주로 가기 위한 비행 경로도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만약에 스페이스X가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도쿄로 가는 로켓 여객 노선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면 로켓이 러시아 상공을 지나는 동안 이게 하늘이냐 혹은 우주 공간이냐 그러면 이 경로는 누구 거냐? 이것도 굉장히 애매한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기와 우주의 경계를 그냥 어디로 보느냐에 따라 이게 법적 논쟁이 엄청 사소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어느 나라 영공을 침범했는지까지 가릴 수 있는 되게 중대한 문제가 된다는 거죠. 네, 지금으로서는 이제 무주공산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게 국가가 또 기업이 달려들기 시작하면 진짜 어디까지가 그 영역에 네.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우주 자원을 빨리 먼저 캐서 부자가 돼야겠다. 뭐 이런 게 조금 말이 안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현재로서는 우주 자원을 캐서 부자가 되는 건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네. 저자들의 말에 따르면 이제 달에 헬리움-3가 많대요. 네. 근데 그게 미래 에너지원으로 많이 언급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헬리움-3의 1g을 얻으려면 달에 있는 그 표면의 흙을 150톤이나 처리되어야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헬륨3를 얻었더라도 실제 에너지로 만드는 핵 융합 기술이 필요한데 그건 아직 개발조차 안 됐다고 해요. 아니 지금 우주 산업 뭐 1조 달러 시대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진짜 뭐 스페이스X 이제 상장되고 이러면서 우주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또 뜨거워지고 있고 네. 좀 과장됐다고 좀 봐야 되겠네요. 지금 현실적인 거를 고려해 보면. 네, 그렇죠. 산업 자체는 빠르게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으나 참 우주 태양광 발전이라든지 소형성 채굴, 뭐 거대 우주 정거장 이런 구상들도 비용 대비 수익성이 입증된 사례는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수익이 돌아간다고 해도 실제 누구에게 돌아가느냐도 되게 불분명하다고 하는 거죠. 네. 그럼 이 저자들은요, 이게 두 공자니까, 네. 이분들은 우주에 가서 뭔가 이렇게 뭐 새로운 세계를 펼칠 그런 꿈은 잠시 접자. 이런 제의를 하고 있는 건가요? 사실 그렇다고 볼 수도 있긴 한데. 아, 그래요? 근데 사실 네. 강조하시는 건 본인들도 우주 덕후시더라고요. 우주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이걸 책을 준비하면서도 그 우주 나사라든지 회의하는 걸 직접 들어가서 보시기도 했대요. 그러다 보니 저자들도 마음속 한편에는 우주에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당장 서두르지 말자. 마치 2050년이면 다 모든 게 이루어질 것처럼 설명하지 말자 미디어에 네. 그런 부분이 강조되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우주 역시 인간이 지극히 인간답게 살아가야 할 또 다른 장소에 뿌린다는 걸 되게 강조하세요. 네. 근데 또 우주에 간다고 인간의 욕망이나 경쟁심이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주 정착을 당장의 경제 논리라든지 국가 간의 경쟁에 휩쓸려서 서두르기보다는 뭔가 탄탄하고 수백 년에 걸친 장기 과제로 엄청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는 책입니다. 우주에 관해서 좀 이렇게 막연한 낭만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 그렇죠? 혹은 또 우주 관련 산업에 좀 막대한 투자를 그쵸?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이 책 읽으면 좀 많이 놀랄 것 같은데요. 개인 투자자는 거의 없다고 했었으니까 네, 네. 보다 보면 사실 화성 이주나 우주 산업에 관심이 있다면 현실적인 점검을 한 번씩들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네. 책이 좀 가볍게 그 역할을 해줄 것 같고요. 네. 또 무겁지만 않아서 되게 유머러스한 책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짚어야 할 질문들이 쏙쏙쏙쏙 다 들어가 있어서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책을 덮고 나니까 뭐 우리는 꼭 화성에 가야만 할까? 네. 혹은 이 인류들이 정말 새로운 세계를 가질 만큼
지금 문명에서도 성숙하지 못하는데 네. 더 성숙해져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고요. 저자분들은 오히려 이 지구를 최대한 아끼고 맞아요. 건강하게 살아가야만 우주로도 탄탄히 준비하고 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또 그쵸. 해주고 계십니다. 네. 우주가 막연히 어떤 유토피아를 제공하는 건 아니라는 거. 네. 사실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행성은 지구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우주로 향한 시선을 좀 다시 좀 지구로 되돌리고 또 지구를 최대한 건강하게 아껴 써야 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이었습니다. 잭 와이너 스미스와 켈리 와이너 스미스가 함께 쓴 책 화성의 도시를 세운다며 우리 다독이 여러분들에게 또 추천하는 책이었습니다. 예스24의 김유리 MD와 함께한 오늘 흥미로운 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서점.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우리의 마음을 저미는 명작. 오랜 시간 살아 숨쉬며 여전히 불타오르는 명작. 앞으로 그런 명작이 될 거라 여겨지는 작품까지. 최민석 작가가 아끼는 명작 이야기 작은 서점에서 풀어봅니다. 소설가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네,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소설가 최민석 작가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그냥 들썩들썩해요, 저는. 에거사 크리스티의 작품과 함께하는 시간. 작품 때문에. 네. 하면 중고등학교 때 읽었던 그 시리즈로 막 애들끼리 돌려보고 읽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때는 네. 그 문고판, 그러니까 네. 약간 축약본으로 보신 거 아닌가요? 아, 그런가요? 그럴 수도 있죠. 정확하게. 아니면 원전일 수도 있습니다. 네. 비록 번역본이지만. 예, 예. 왜냐하면 이 오늘 작품은 그렇게 분량이 두껍지는 않거든요. 네. 예. 네, 이거랑 또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이 두 네. 작품은 정말 뭔가 이렇게 인생에 이렇게 이건 나의 최고의 책이다라고 당시 생각했었던 그런 명작인데 근데 기억이 잘 안 나요. 벌써 수십 년 전의 일이야. 네. 문학소녀의 네. 열정도 세월 앞에서는 이길 수 없다. 네. 이 아가사 크리스티가 본명이 또 굉장히 길다면서요. 정말 길어요. 이거 네. 제가 제대로 발음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 에거사 메리 클라리사 밀러 크리스티 말로윈 말로원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아니 근데 왜 이름이 왜 이렇게 긴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 이름이 이렇게 긴 이유는 보통 이런 경우는 이제 내세울 게 굉장히 많은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인 거죠. 네. 그러니까 쟁쟁한 두 가문이 만나면 서로 이제 그 부계에서 내려오는 이름, 모계에서 내려오는 이름, 그걸 이걸 다 붙이잖아요. 붙여서. 귀족들은 옛날에. 네. 그 중남미에 가면 그래서 이제 귀족들의 그 자녀들은 이름이 엄청 길거든요. 김수화무 거북이와 그렇죠, 그거예요. 뭐 그런데 이제 우리는 다른 이유에서 긴데 네. 보통은 그 조부모까지 붙여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름이 이제 길 수밖에 없는 네, 건데. 그래서 이제 에거사 크리스티의 이름이 이렇게 길다. 이거는 에거사 크리스티가 어떤 가문의 출신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네. 우리는 이제 줄여서 에거사 크리스티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크리스티는 이제 남편상일 거 아니에요. 당시에 뭐 서양 문화에서도 부인은 이제 남편의 성을 따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크리스티가 네. 네. 첫 번째 남편. 첫 번째 남편의 성이었다. 네. 네. 이름이 워낙 길다 보니까 이름에 대한 우리가 좀 고찰을 좀 해봤고, 네, 굉장히 그 부유한 집안 네. 딸이죠. 좀 소개를 하자면 에거사 크리스티는 1890년 9월 15일 영국에서 부유한 미국인 아버지와 영국 귀족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게 또 훗날 작가의 작품에 영향을 많이 끼쳐요. 결국은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뭐 좋은 거 많이 먹고 네. 좋은 거 많이 보고 한 그런 경험들이 약간의 그 고급 취향의 작품의 탄생을 하는데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원래 작가 기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애 소설을 쓸 때는 메리 웨스트 맥컷이라는 필명으로 발표하기도 했지만 결국 이제 80여 편의 추리 소설을 쓰면서 에거사 크리스티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기로 했죠. 네. 이렇게 이제 이름을 굳힌 거고요. 어머니한테 일찌감치 홈스쿨링을 받았고 네. 16살 때
도블이죠, 도블. 프랑스로 가서 갔다고요? 그것도 이제 구체적으로 파리로 가서 네. 성악과 피아노를 배웠습니다. 야, 이거 배우려고 파리 간 거죠. 굉장히 정말 있는 집 자제라는 게 네. 확연하게 뭔가 이렇게 또 예체능을 시켰고 다양한 경험을 했는데 네. 이 작가의 소설을 읽으면 시연화물, 네. 라이신, 탈륨 이런 네. 이름의 독약들이 자주 등장을 해요. 이것도 네. 1차 세계대전 동안 작가가 한때 병원의 약국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약국에도 네. 일을 했었다고요? 그 경험 덕분입니다. 결국 에거사 크리스티는 그녀의 경험이 작가로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아무튼 1차 대전 중에 첫 작품인 스타일즈 저택의 수수께끼를 썼습니다. 그리고 1967년 영국 추리협회 회장이 되었고요. 네. 1971년에는 영국 왕실에서 자기를 수여받았습니다. 그리고 1976년 제가 태어나기 1년 전에 네. 86세의 나이로 사망할 때까지 네. 90여 권의 책을 펴냈습니다. 90여 권의 책을 펴냈다고요? 많이 썼어요. 굉장히 다작을 네. 한 작가군요. 다작을 하고 또 그 작품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고요. 네. 작품은 영어권에서만 10억 부 이상이 팔렸고요. 네. 현재 103개 언어로 번역된 다른 언어판 역시 그러니까 영어권을 제외하고 다른 언어권에서 나온 번역본도 10억 부 이상 판매돼서 기네스 세계 기록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기록이 셰익스피어에 견줄만한 것이라고 합니다. 어디서 제가 듣기에는 성서와 셰익스피어 작품 다음으로 많이 팔린 그렇죠. 에거사 그렇기 크리스티의 때문에 그렇다고 굉장히 하더라고요. 영국이 자랑하는 대문호인 거죠. 어마어마한 작가인 네, 거예요. 그렇죠? 대표작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음. 또 살인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할 작품인 오리엔트 특급 살인. 이 작품이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대표작이죠. 최민석 작가님은 이 오리엔트 특급 살인을 제일 좋아하나 봐요. 저는 좋아합니다. 전 사실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가 더 재밌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것도 지금 그건 제가 못 읽어봐서 네. 죄송합니다. 아무튼 근데 지금 오리엔트 특급 살인을 그냥 제일 대표작으로 꼽고 있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오리엔트 특급 살인이랑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죠. 근데 이제 오리엔트 특급 살인은 아직도 굉장히 그 핫한 작품인 게 이게 영화도 됐었죠? 그렇죠. 이 소설이 나온 게 1934년이에요. 네. 근데 헐리우드에서만 3번이나 영화가 됐습니다. 3번이나요? 3번이나요. 감독은 굉장히 유명한 명감독이죠. 시드니 루멧. 12인의 성난 사람들, 뭐 허공의 질주, 뭐 뜨거운 오후, 뭐 기타 등등 정말 빼놓아서는 안 되는 정말 유명한 감독인데 그래요, 12인의 네. 성난 사람들 꼭 한번 보십시오. 네. 네. 아무튼 시드니 루멧 감독이 1974년에 한번 영화로 만들었고 칼 슈에켄 감독이 2001년에 네. 그리고 2017년에 배우죠. 배우이자 감독인 케네스 브레너가 연출을 맡아서 영화가 됐고요. 그리고 이 소설의 주인공인 그 탐정 네. 에르큘 포아로는 사실 네. 독자들 사이에서 셜록 홈즈만큼이나 인기 있는 캐릭터입니다. 네. 굉장히 천재적이고 고상하고 근데 약간 좀 괴팍하고 좀 깔끔하면서 또 멋을 알고 게다가 늘 그 상징 같은 네. 코수염이 코수염, 뭐 카이저 수염 같은 게 이렇게 있었던 카이저 것 같아요. 수염 네. 그게 너무나 유명한 인물이죠. 이 소설을 유명하게 만든 궁극적인 원인이 또 따로 있다면서요. 네, 그건 바로 결론 때문입니다. 그렇죠. 결론 때문이죠. 이 책이 나왔을 때 네. 너무나 충격적이면서 굉장히 신선한 결론이었어요. 네. 그래서 아직도 이런 결론 비슷하게 이제 작품이 써지면 결국은 오리엔탈 특급 살인을 모방한 거 아니냐? 이런 혐의를 벗을 수 없을 만큼 추리소설계에서 한 획을 긋는 결말이었죠. 그래서 이게 좀 궁금하실 텐데 네. 그래도 아직 안 읽으신 분들이 계실 테고 네. 이 결말이 너무 중요하니까 제가 요거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대신 그냥 감으로 네. 좀 알아서 들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검색하면 나올 텐데, 그지? 근데 진짜 이 추리소설은 누가 범인이에요 얘기하는 순간 진짜 김이 싹 빠지잖아요. 좀 주의해서 오늘 차근차근 얘기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거사 크리스티의 추리소설 오리엔탈 특급 살인 살펴보고 있습니다. 최민석 작가와 함께하는 시간. 자, 이제 줄거리 들어가 보죠. 네, 기본적으로 오늘 작품은 열차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이야기입니다. 셜록의 버금갈 명탐정
에르킬 푸아로가 나오죠. 당연한 말이지만 소설은 에르킬 푸아로가 당시에 호화롭기로 유명했던 오리엔탈 특급 열차를 타면서 시작합니다. 네. 이 열차는 터키의 이스탄불에서 출발해서 런던까지 가는 열차죠. 근데 이 소설 초반에 포아로가 열차의 그 자리를 못 잡아서 고생하는 대목이 꽤 길게 나와요. 네. 이때 그 철도회사의 한 임원이 포아로한테 예전에 신세진기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오리엔탈 특급 열차에 직원용 침실 칸을 특별히 양보해 줍니다. 그래서 이 명탐정이 겨우 열차에 올라타죠. 네, 자, 우여곡절 그 대기 열차를 탔고 이제 열차 그 안에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목에 걸맞게 아주 미스테리한 살인 사건이 발생하죠. 네, 이게 또 명탐정이 탔는지 어떻게 알고 이런 사건이 또 일어나요. 그렇죠. 네. 이렇게 이제 네. 탐정이나 형사가 가는 데서만 네. 유독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뭐 네. 그러니까 소설인 거죠. 어쨌든 그 포아로가 침대 칸에서 일어나고 나오니까 차장이 사색이 되어서 사건을 의뢰합니다. 네. 간밤에 특실의 한 60대 남성이 살해당했다고 얘기하면서요. 그 살해당한 남성의 이름은 라쳇인데 이 라쳇이라는 남자는 알고 보니까 그동안 살해 위협을 받고 있었다고 해요. 네. 사실 살해당하기 전날에 명탐정 포아로를 식당 칸에서 만났을 때 자기가 그 위협을 받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좀 찾아달라. 이렇게 포아로한테 의뢰를 했어요. 네. 근데 포아로가 단칼에 거절했죠. 단칼이에요? 그것도 왜요? 포아로는 예의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남자인데 이 남성이 좀 초반에 예의 없이 굴었던 탓입니다. 네, 아무튼 예의 중요하죠. 네, 중요하죠. 네. 게다가 사실 포아로는 그 셜록처럼 첫인상과 첫 대화만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능력이 있었는데 딱 대화를 해보고 이 남자가 악당이라는 감을 잡은 거죠. 관상을 보는구나. 네. 그렇죠. 악당의 관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네. 이 남자가 나중에 밝혀지는데 마피아예요. 네. 근데 아무튼 이게 이 소설의 결말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스포일러가 될 수 있어서 좀 제가 자제를 하겠는데요. 네. 조금만 말씀드리자면 결국 이 소설은 권선징악의 이야기입니다. 네. 이게 또 이런 어떤 권선징악의 어떤 구도가 이 소설의 또 다른 매력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자, 이제 사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사건이 일어난 지난밤에는 폭설이 내렸습니다. 네. 그래서 열차뿐만 아니라 승객이 모두 고립됐어요. 고립이 되었다. 달리 말하자면 범인이 도주할 가능성은 제로였다는 거죠. 이게 재밌는 부분이에요. 이게 그렇죠. 왜 뭐 클로스 서클이라 그러잖아요. 그 안에서 그 사건이 일어나고 이 안에 범인이 다 있는 네. 거예요. 지금 열차 안에 범인이 들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포아로는 이 열차에 탄 12명의 승객과 차장을 차례대로 신문합니다. 그런데 이 호화로운 오리엔탈 특급 열차의 특실인 만큼 네. 용의자들의 배경도 화려합니다. 그렇겠네요. 다 면면이 좀 돈 좀 있는 사람들, 네. 뭔가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 특실에 객실이 12칸밖에 없으니까 네. 얼마나 비싸고 호화로 타보셨어요? 아니요, 저 못 타봤죠. 네네, 저도. 제가 그걸 타는 사람이면 그거 지금 이렇게 열심히 방송하고 있겠습니까? 아직도 운영되고 있는 열차인가요? 지금 안 되는 걸로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네, 네. 다시 부활한다고 해서 뭐 한때 부활했다는 기사를 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이거는 이제 옛날 얘기죠. 아무튼 그래서 승객들이 어떤 사람이냐? 헝가리 외교관, 러시아 거부, 그리고 대령. 그다음 이 사람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탄 비서, 수행원들도 있고. 예, 그리고 가정교사. 네.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교양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살인 동기가 없는 사람들인 것 그치? 같잖아요. 그러니까 일견 봐서는 살인범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네. 게다가 이 사람들 모두 알리바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미션 임파서블처럼 보이죠. 그 불가능해 보이는 미션을 이 주인공은 어떻게든 해결할 텐데 어떻게 그쵸, 해결하죠? 어떻게 네, 해결하죠? 해결하니까 네, 명탐정이죠. 명탐정이죠. 네. 그래서 이제 포아로가 그 12명의 승객을 모아놓고 말을 합니다. 네. 자기가 추리를 해본 결과 거기에는 두 가지의 시나리오가 있다. 저는 이런 게 너무 재밌어요. 네. 우리 앞으로 이 두 가지의 길이 있다, 뭐 세 가지의 솔루션이 있다. 이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제 사건을 이렇게 추려놓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시나리오는 뭔가요? 포아로가 얘기를 합니다. 네. 열차 내부엔 딱히 의심스러운 구석도 없고 알리바이가 부족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범인은 외부에서 침입한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말하자 승객 중 한 명인 의사가 말도 안 된다고 반발하죠. 그러자 푸아로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그럼 이 스토리는 어떤가요? 하면서 두 번째 시나리오를 들려주죠. 뭔가 이 두 번째가 더 설득력이 있는 얘기인가 보죠? 네,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래서 그 두 번째 시나리오는 바로 그게 뭐냐면 네. 그게 바로 이 소설의 결론입니다. 아.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스포일러를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답답하실 테니까 조금만 이제 간략하게 그 맥락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결론을 얘기하는 대신 그 죽은 60대 남성 라쳇 있죠. 네. 이 남자는 사실 아주 오래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어린이 유괴 사건의 범인이었습니다. 아까 마피아라 그랬잖아요. 네. 근데 유괴범이기까지 해요. 그렇죠. 그걸 포아로가 처음에 딱 봤을 때 알아본 거죠. 아. 그리고 하루 동안 수소문해서 알아본 결과 이 라쳇이라는 남자가 유괴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도주를 한 거예요. 네. 그리고 그 후로는 쭉 가명을 쓰면서 숨어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 와중에 이 오리엔탈 특급 열차를 탄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라쳇이 죽은 이유는 바로 자신이 벌인 그 오래전의 유괴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복수당한 거군요. 그거는 비밀입니다. 예, 그건 제가 차마 말씀을 제가 전국을 찌른 거죠. 지금 상당히 당황해하는. 아니요. 이거 땀은 갑자기 스튜디오가 더우시네요. 그건 알아서 상상하시길 네. 바라고요. 다만 이제 포아로는 이 라쳇을 죽인 사람이 누구인지 네. 그 범인은 아는데 그 범인을 경찰에 넘기지 않아요. 이게 인과응보라고 여긴 거죠. 네. 기존의 탐정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결이. 그렇습니다. 포아로는 약간 변칙 탐정이에요. 변칙 탐정이요. 네. 예, 라쳇이 워낙 악랄했기 때문에 네. 라쳇이 전날 밤에 자기한테 보호 의뢰를 요청했을 때도 수락하지 않은 거죠. 눈치를 네. 챈 거죠. 그리고 진범을 잡고도 경찰에 넘기지 않은 거죠.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 라쳇이 벌인 그 유괴 범죄를 포아로는 참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홈즈가 조금 더 냉정하고 과학적인 타입이라면 네. 포아로는 조금 더 그 피가 끓고 좀 더 낭만적인 그런 로맨틱한 유형의 탐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너 용서치 않겠다. 넌 어떻게든 뭐 죽어 마땅해 뭐 이런 마음을 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포아로라는 탐정이 말이죠. 근데 이게 이런 캐릭터들이 좀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변칙이.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소설의 결론이 추리 소설계의 한 획을 그을 만큼 굉장히 획기적이기 때문에 결론도 아주 훌륭하지만 사실은 그 결론으로 가기 전까지 이 소설 매력의 대부분은 네. 포아로라는 캐릭터가 담당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늘 셜록 홈즈와 비교가 됩니다. 국적도 홈즈는 영국인이지만 네. 포아로는 벨기에인이에요. 근데 이게 좀 웃겨요. 그러니까 에거사 크리스티가 영국인인데 네. 왜 포아로를 벨기에인으로 설정을 했는지는 좀 의문이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뭐 우리는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냥 저의 생각입니다. 예컨대 아마 이때 셜록 홈즈가 이미 네. 큰 사랑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셜록을 의식하고 차별성을 두려고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어쨌든 이 포아로가 불어를 쓰는 그 벨기에인인데 그래서 약간 그 한때 이제 그 또 프랑스 땅이었잖아요. 네. 일부가. 그래서 프랑스에 대한 약간의 자격지심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굉장히 귀족적인 취향을 갖고 있는 인물이에요. 그러면서 또 벨기에 국적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한데 그리고 아울러 그 벨기에 억양을 쓰는 것에 대한 약간의 컴플렉스를 품고 있는 그러니까 쉽게 설명되지 않는 굉장히 복잡다단한 인물인 거죠. 그래서 이것도 어디까지나 제 생각인데 네. 이런 캐릭터의 그 다층적인 면이 독자들한테 흥미 요소로 작용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 아가사 크리스티가 이제 또 독약을 소재로 많이 뭐 소설 쓴다 그래서 약국에서 또 일한 경험이 이게 좀 밑바탕이 됐을 거라 그랬는데 이 오리엔탈 특급 열차라는 것을 다 봤기 때문에 이걸 또 배경으로 쓰지 않았나 싶어요. 좀 있는 집 자제라서 그런지 이런 좀 고급스러운 경험들이 좀 많았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결국은 타본 건 맞죠. 에거사 크리스티가. 네.
많이 탔겠죠. 네. 예. 그래서 저는 이 에거사 크리스티가 겪은 그 삶이 작품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그 포아로라는 인물 자체가 굉장히 귀족적인 성향을 네. 갖고 있고 이 작품에 나오는 그 오리엔탈 특급 열차라는 소재가 또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탄불에서 런던까지 가는 유례 없는 이 호화 열차를 등장시킴으로써 소설이 이질적이고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풍기면서 네. 동시에 독자들한테 대리 여행을 하는 그런 기분을 선사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다 어떻게 보면 에거사 크리스티가 부유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근데 왜 가능한 것이다. 왜 그런 표정으로 그 얘기를 하세요? 마치 웃으면 내가 쓸 수 없는 소설이다. 자격지심에 젖은 그런 표정을. 네. 아이, 그건 아니죠. 네. 아니, 저는 그런가? 대신 이제 또 다른 경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정반대의 경험을 처절하게 생생하게 쓸 수 있으니까요. 아 근데 진짜 이 에가사 크리스티의 사진을 보면 이런 추리 소설을 쓰게 보이지 않는 것도 그냥 저기 영국 여왕처럼 어떤 그런 그 포스가 느껴지거든요. 별명 중에 하나가 네. 독약의 여왕이에요. 아. 그러니까 독약을 많이 쓰잖아요. 네. 그런 과학적인 사실을 잘 활용한다는 것과 왠지 보고 있으면 네. 뭔가 좀 여왕이 좀 어울릴 것 같거든요. 그래요. 네. 예, 그래서 독약의 여왕, 독국물의 여왕 이게 또 별명 중에 하나로 붙어 있습니다. 예쁜 영국 할머니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저는 제가 본 사진 중에 인상적이었던 게 파란색 원피스에 아주 예쁜 그 파란색 무늬가 들어간 플랫 슈즈를 신고 있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나중에 나도 80, 90세가 되면 저런 모습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옛날에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너무 궁금해서 에가사 크리스티가 평생 고생을 안 했는가 좀 찾아보니까 인생에서 시련이 몇 번 있기는 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첫 남편 뭐 이런 얘기로 봐서는 뭐 이혼의 과정도 있었고 가족의 죽음도 있었고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비교적 이제 평탄한 삶을 살았다. 그랬군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에거사 크리스티 소설은 좀 아까 앞서 좀 얘기를 하셨지만 여행을 자극하는 것 같아요. 네. 한번 경험하고 싶다 생각이 좀 들죠. 그 소설이 오늘 작품이 이제 오리엔트 특급 살인이잖아요. 네. 그리고 나일강의 죽음이 있어요. 네. 그리고 에크로이드 살인 사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소설들은 작가가 그 이집트와 이라크를 비롯해서 여러 나라를 여행한 경험에서 비롯된 거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 에크로이드 살인 사건, 요 작품은 아직까지 결론이 논란으로 남아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요? 일부 독자는 신선해서 좋다고 했지만 많은 독자들이 추리소설가가 쓰면 안 되는 반칙을 썼다고 비난하기도 했어요. 무슨 반칙이길래 이렇게 사람들에게 충격을 남긴 거예요? 범인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럴 수도 있지. 그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화낼 일인가? 진행자님 같은 경우는 신선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많은 독자들이 범인인데 그거를 이때까지 감추고 나한테 이렇게 태연하게 장치잖아요. 얘기를 일종의. 했다는 거야. 그래서 좀 배신감을 느낀 거죠. 네. 아무튼 뭐 새로운 시도라고 봐야 될 텐데. 그렇죠. 에거사 크리스티는 늘 새로운 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이게 제가 중학생 때 읽은 것 같은데 이게 가능했던 거는 문장 자체가 굉장히 쉽고 어렵지 않았다는 그 장점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렇죠. 남녀노소 사랑을 받는 소설이 아닌가 싶어요. 문장이 짧아요. 맞아요. 그리고 대사도 많고 그래서 굉장히 속도감 있게 읽을 수 있고요. 네. 그 소설은 여름에 너무 머리 쓰면서 읽으면 칼로리 많이 소모되면서 열나잖아요. 네. 에거사 크리스티 소설은 더위를 식히기에 딱 좋은 소설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 여름에 추천하는 소설입니다. 맞아요. 요거랑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두 권 딱 들고 어디 휴가 갈 때 그렇죠? 틈틈이 읽으면 너무나 좋은 피서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최민석 작가의 오늘 작품은 오리엔트 특급 살인이었는데요.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오늘 작품이 질문을 하나 던져요. 네. 과연 법이 상처받은 인간의 감정까지 보듬을 수 있는가? 그 법망을 피해간 그 악행 혹은 악당을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뭐 이런 질문을 던지거든요. 네. 이게 이제 좀 심화되고 이제 좀 삐뚤어지면 사적 제재가 되지만 아무튼 이런 질문을 아주 옛날에 던진 작품이고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이런 주제를 다룬 영화가 있어요. 네. 라이언 고슬링과 캐리 멀리건이 주연한 영화 드라이브인데 드라이브도 이런 주제를 다루거든요. 네. 그래서 이 영화에 삽입곡을 띄우면서 물러납니다. 제목이 리얼 히어로인데
포아로가 변칙 탐정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진짜 영웅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골라왔고요. 가수는 컬리전 일렉트릭 유스입니다. 컬리전 일렉트릭 유스의 리얼 히어로 네. 들려드리면서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민석이 불타는 문화 에거사 크리스티의 명작 오리엔트 특급 살인 오늘 함께했습니다. 오늘 골라주신 이 곡 들으면서 저도 작은 서점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석 작가님 저희 다음 주에 봐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원정이었습니다.